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경제 임소연입니다. 동남권의 경제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전망해드립니다. 먼저 경제 이슈를 살펴볼까요? 지난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비컷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한 건데요. 비컷 단행 직후에 중동 산유국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렸고 영국에 이어 일본과 중국 등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컷 하루 만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연준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발표하며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 시원한 경제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김지원입니다. 주식 전문 이보성입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주 큰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예상보다는 큰 폭의 인하였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때는 보통 0.25% 정도씩 인하를 하게 되는 게 통상인데요. 이번에는 0.5%니까 큰 폭의 인하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미국의 지금 물가를 대표하는 지수인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거 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5%라는 점,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현재 4.2% 정도까지 상승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비컷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과거 사례에서도 금리 인하의 구간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우려감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컷이라고 부르는 0.5%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보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말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고 경기가 나빠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이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감을 불식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5%포인트가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준금리가 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정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과열될 것 같거나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고요.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물가 하락이 예상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 부분들을 재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비컷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결국에 이제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미국이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비컷 이후에 전 세계 각국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융권 부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와 본인들의 화폐가 연동되어 있는 중동 산유국이라든지 또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중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국 정부의 상황에 맞게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역할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에 기준금리와 우리 경제의 상관관계부터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대출을 받는다든지
은행 예금을 할 때 그 이자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자 부담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자 부담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 신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결국에 경기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예금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금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들 은행에다 돈을 저축을 하겠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원화의, 우리나라 돈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나빠지는 이제 요소가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기가 좀 나빠질 수 있는,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반대겠죠? 네. 최근에 금리 인하했던 사례 같은 경우가 2020년 팬데믹 때 당시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상관관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저축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화가 유출되고요. 외화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부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주식시장 또한 주가가 떨어지는, 말 그대로 이제 나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환율 또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물건을 샀을 때 물가가 올라서 물건을 충분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 위축되고요. 결국 이제 위축된 경기 때문에 기업까지도 투자를 아끼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기준금리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 연준 페드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었는데, 이 말이 이제 어떤 뜻인지 제 방금 설명을 들었다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정책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당장 다음 달에 이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1일이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공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좀 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이고요. 한국이 더 낮은 상황이고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인데 한국만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외화 유출이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든 경제든 이렇게 나빠졌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로 이 상황을 대응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 부분은 있습니다. 빅컷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2% 정도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빅컷을 하면서 1.5%까지 금리 차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도 같이 0.5% 빅컷을 단행하면 금리 차가 좁혀지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도 좀 고민거리긴 합니다. 금리 인하를 막아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11월 이후로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현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시장이 판단하기로는 금리 인하는 가능하되 그 폭이 0.25%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집값에도 거품이 좀 빠져야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이 될 텐데요.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겹친다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98.9%였습니다. 지난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보다 내려갔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세계 주요 34개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이고 또 2분기 올해 2분기, 3분기 연속 가계 대출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심리를 선반영하여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일으켰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의 강남구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뾰족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여러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DSR보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대출금의 한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DSR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총부채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총부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1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에 상환하는 금액이 한 500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로 상환하는 금액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합하면 1,800만 원 정도가 되죠. 이 개인이 연간 받는 소득은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1,800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그리고 100을 곱하면 비율이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면 36%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DSR은 40%를 상한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40%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DSR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적용되는 금리에다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래를 보수적으로 보고 가상금리를 더하는 건데 현재는 0.75% 포인트를 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죠. 네.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 지역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우리 부산주택 매매가가 하락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부산은 주택의 가격도 또 전세 가격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리 부산은 연간 필요한 신규 물량, 주택의 신규 물량은 약 18,000호 정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과거 2022년에 약 3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요. 2023년에도 약 3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6,000호 정도 공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내려가게 됐고요. 전세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주택 가격도, 매매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2025년, 2026년 연속해서 10,000호 정도 공급 물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작년 연말 대비해서 보면 주요 지역 그리고 인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2년간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는 점, 이런 상황은 우리 부산이 향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의 주택 공급이 좀 더 늘고 또 수요 능력도 따라서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컷 단행 다음 날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늘 기대치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나왔을 때 상승하게 되거든요. 우선 이제 비컷이라는 0.5%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늘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 이자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예금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대출 이자도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돌리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테크 업종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주식 거래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권 업종 또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텐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업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막대한 연구 자금이 필요한데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보통 회사가 자기 돈으로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형 바이오텍, 중소형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완화가 되고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개발을 막고 있었던, 잠시 멈춰뒀던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파이프라인이죠. 여러 가지 개발 라인들 중에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에이겔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CDMO라는 기업 업종도 있습니다. CDMO가 뭐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OEM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주문을 받아서 상품을 제조하는 건데요. 약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의약품에도 CDMO라는 것은 어떤 바이오 업체에서, 제약 업체에서 이런 약을 만들어 주세요를 하면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아무래도 공장이 많아야겠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공장 증설에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공장 증설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DMO 업체들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공장을 더 많이 증설할 수 있고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넥스나 ST팜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요, PF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부동산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하는 이제 사업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장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나 우주항공산업에서 주로 이제 PF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자본이 초기 건설 단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많은 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조금 더 부각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문제는요, 자금이 투입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해상풍력이고요, 두 번째가 육상풍력, 세 번째가 태양광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CS윈드와 SK 오션플랜트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야들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국가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구재 그리고 임의 소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구재라고 하면은 대형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게 될 거고요.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한 번 사고 나면은 굉장히 좀 장기간 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라든지 건강 기능식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건데요. 개인이 필요하거나 욕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0년도에 팬데믹 때 금리 인하가 되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그 시기에 내구재와 임의 소비재가 이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양상들도 나왔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구재와 이제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 수요가 더 많아지고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내구재 그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기간이 짧으면 4년, 길면은 7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2020년 팬데믹 당시에 내구재 소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그 교체 수요가 지금부터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이제 내구재와 관련된 수요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가처분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임의 소비재도 많아질 건데요. 여기서 제가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좋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회사들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광고 업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광고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네이버, 라스미디어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종목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뭐 수출 측면에서 보면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번 돈을 많이 쓸수록 좋거든요. 아까 수출은 돈을 버는 쪽이겠죠.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불닭볶음면 그리고 냉동김밥 같은 K푸드가 미국 아니면 글로벌 각지에서 팔리고 있고요. 또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K뷰티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출은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소비 측면이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비 측면에서 개선되었다라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1년 내외로 가계의 이제 구매력도 개선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소비 여력이 더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부터 생각을 하면은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소비도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기간에 달라지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경제 상태가 언제쯤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경기 회복, 경기 호황이라는 결승점을 앞에 놓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크시겠지만 짧은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동산 경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지방까지도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리고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보였던 그 부동산 자산에서 그 우리에게 주었던 그 높은 수익률을 앞으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1인 가구의 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40년에 정점을 찍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대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부채 폭탄을 껴안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속 시원한 경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